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린 부켈라 신드롬.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꽤나 반응이 상당한데요. 우리 경제가 필리핀에게도 뒤진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권은 아직까지 싸움만 한다. 이런 식의 해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도 같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파월 발언에서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헤드페이크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매파 기조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뒤쪽 배경에 예. 마켓워치의 그 헤드라인에서 보면 우리 김채연 PD께서 헤드페이크스라고 해서 예. 복수를 넣습니다. 이건 페드의 양대 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물가 지표도 그렇고 예. 실업률 지표도 헤드페이크 현상이 나서 이것이 오늘 미국의 증시가 장 이렇게 파월 발언 직전까지는 괜찮았다가 예. 장 마감에 급반전하는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헤드페이크스에 복수를 썼던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실업률이 이제 10월달 실업률이 발표했죠. 전월에 그 9월달에 3.8에서 지금 3.9%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그 하락세면서 연말에 그 랠리, 우리도 뭐 미니 랠리라든가 그다음에 피볼 랠리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예. 이런 표현이 이제 페드의 물가 안정 의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느냐. 고용 사정이 느슨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이 실업률 지표가 느슨해지는 것이 일종의 헤드 페이크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기 벽에 기대서 저 벽을 딱 기대가지고 저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진이 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고민하는 사항이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헤드 페이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 헤드 페이크 문제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의 헤드 페이크 문제가 장세에 이렇게 큰 변수가 될 것이다 해서 9월 11일 날 방송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페드 의장도 헤드 페이크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다시 한번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때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그 착시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잘못된 예. 번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헤드 페이크는 축구에서 예. 머리를 흔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기만하는 행위.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헤드 농구나 페이크다. 복싱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커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잘 해놓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헤드 페이크는 착시가 아니라 통계학에서 보면 이 진실을 거짓으로 판명하는 이게 이제 타입 1 에러. 그다음에 거짓을 진실로 파악하는 타입 2 에러라고 있습니다.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1종 에러, 2종 에러의 통계학 공부하신 분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에러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거짓으로 판정하는 것을 1종 에러, 그다음에 거짓을 진실로 판정하는 것을 타입 2 에러, 2종 에러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그 문제로 파월 의장이 페드의 양대 지표, 통화정책에 잣대되는 양대 지표가 지금은 에러 상태가 난다. 그래서 시장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페드도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제닛 앨런의 피벗, 저희 재정정책의 피벗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이 10월 실업률이 이렇게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연말 랠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죠. 오늘 국채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바로 그런데요. 갑자기 이제 이 최근에 발표된 지표가 이렇게 방향성을 확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자막에도 이렇게 나왔겠습니다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 방향을 확 트는 것. 자, 9월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지표가 추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10월 실업률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12월 달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카고 페드 매치라든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헤드 페이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매파 기조가 파월 입장에서는 어제와 달리 예. 매파 기조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도 참 애매합니다. 다음 주면은 미국의 CPI가 공개되는데요.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금 헤드페이크 논쟁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지 않을까 걱정사항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실업률의 헤드페이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 지표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미국의 기조대로 금리를 올려가니까 그게 헤드페이크는 안 한다겠죠? 예. 근데 만약에 자 물가가 떨어지면 지금의 매파 기조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헤드페이크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연준은 2012년서부터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을 해서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로 해서 저 헤드페이크에 복수를 붙인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10월 1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이 3.7%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추이를 보면 작년 6월에 9.1%에서 예. 올해 6월에 3%까지 안정됐죠. 근데 7월, 8월, 9월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죠. 요 기조대로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죠. 예. 근데 왜 파월 의장이 헤드페이크를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다음 주 14일에 발표되는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10월에 어떤 9월 말서부터 추이를 보면 유가가 많이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3.7%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요 지표가 사실 추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전히 물가 목표치보다도 물가가 높은데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완전히 페드가 금리 인상을 마치 종결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라든가 파월이 곤욕을 치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업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마치 시장에서는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종결, 그다음에 페드 문제는 비판되고 물가가 마치 안정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헤드페이크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실업률이 느슨해지고 물가가 다음 주에 발표된 게 안정되게 나오는 것은 사실 일적인 이렇게 헤드페이크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예. 이런 입장이 시장에 비춰지니까 오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는 주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헤드페이크 논쟁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사실 연준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헤드페이크 문제를 왜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냐면 예. 페드의 치욕들이 그동안 두 차례 있었습니다. 1930년대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이때 페드 의장이 에클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1929년에 후보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엄습하고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예. 근데 맨 처음에는 경기 침체가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가가 일종의 헤드 페이크인데요. 요걸 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착각을 해서 아직 오판해서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문제가 오히려 더 침체가 돼서 대공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하게 그때 당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그 헤드 페이크 문제를 좀 오판해서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국면을 해서 대공황을 초래했다. 이게 유명한 페드 역사상 치욕이라 하는 에클스를 싣습니다. 이때에 사실 이것을 극복하고 페드를 극복했던 게 바로 1930년대 테네스강 이렇게 개발을 통한 소위 뉴딜 정책으로 표현하는 케인지안 경제거든요. 예. 이게 페드가 실수하면 경제학, 주류경제학과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자막에 안 넣습니다는 좀 길게 해서 예. 1980년대 초반에도 사실 미국의 제2차 얼쇼크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 문제는 재무부가 맡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페드가 맡았거든요. 그때 예. 볼커 의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왕창 올렸습니다. 물가가 잡혔습니다.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그때 대선을 생겨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또 한 차례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있잖아요. 잡는데 실패하면서 그 볼커의 실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표의 오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페드 페이크 문제. 그래서 페드 역사상 두 차례 걸쳐서 에크루스 실수, 볼커의 실수이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선 이번에 실험들이 느슨해지고 물가가 10월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통화 정책의 시장의 기대도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예. 내리면 나중에 사실 물가가 더 불거두면 또다시 파월의 실수라는 새로운 용칭이 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10월 소비자 물가 앞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역력하게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방송을 통해서 12월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헤드 페이크 문제가 통화정책상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헤드 페이크 논쟁이 있는데요.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국제유가도 뭐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헤드 페이크 문제는 경제 지표상의 문제입니다. 예. 통화 정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홍앵커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헤드 페이크, 요거는 양대 책무 중에 인플레만 관련돼서 얘기할 시청자분이 오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헤드 페이크 문제는 페드의 양대 책무상의 물가뿐만 아니라 사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 관련된 헤드 페이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고용사정과 관련돼도 헤드 페이크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난번에 1조 위안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다 보니까 국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리오프닝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실수했던 측면에서 사실상 이 문제에서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추천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운영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때마다 경기 부양책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땜질식 대증적 처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게 고스란히 최근에 중국의 3대 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 상장은 수출이죠. 근데 10월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4%에서 미국과의 경기와는 상당히 길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 4분기에 4.9%의 성장이 되면 저가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 중국의 수출이 증대하는데 사실 이것이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측면이 시청자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0월 소비자 제조업이죠. 중국에서 뭐 제조업이 또 하나의 경기 상징이지 않습니까? PMI 지수가 49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라 하는 것은 50일 기준으로 밑으로 하면 경기 예. 침체인데요. 밑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소비자 물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입니다.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뭐 0%대, 0.3%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6% 나왔습니다. 1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보면 경기 부양이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부양 효과가 적다. 오히려 이런 중국의 3대 지표가 전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디프레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홍앵커도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다는 중국의 경기 침체, 세계 어느 최대 수요인 중국의 경기 침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배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서부태약 사중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거래일 3일로 5% 이상 사실 그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동상 두바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안정이 되는데요. 서부태약 사중지는 단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기술상 첫수당 롱 포지션 지금 많이 떨어졌죠. 저 그래프를 보면 일주일 사이 거의 6% 6% 이상 떨어졌죠.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제롬 파월이 헤드 페이크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사실 물가가 더 높게 나오면 매파 기조로 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가를 반영해서 물가가 떨어지게 나오면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다 인하가 더 동조화되면서 사실 페드의 물가 안정기는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물가를 갈 수 있는 페드의 경로가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국에서 불고 있는 부켈레 신드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배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대우강성이 된다 하는 쪽이 어제 부켈라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내 다음 주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함께 또 하나는 임시 예산의 시한이 다 왔습니다. 10월 17일이죠? 11월 17일이죠? 11월 17일인데요. 지금까지 정예산 문제에 대해서 임시기간에 벌어놓은 기간에 45일 벌어놓은 기간에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원의장 선출 문제 가지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정예산 문제, 피스칼 이어 이게 이제 캘린더이가 아니라 미국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예산이 됐거든요. 근데 시한이 다 왔습니다. 또 임시예산 가져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정치적 가버넌스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재료가 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일까? 한국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기만 한다. 어제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터의 외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통환 기자는 국회에서 그냥 싸우기만 합니다. 합의라는 얘기 안 들립니다. 다음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기만 합니다. 이게 정치적 가버넌스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에서. 그래서 여야 간의 갈등 지수를 보면 일전에 한번 이 지수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 이렇게 법률 제안에 부결되는 건수를 보면 그걸 100분화 시킨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로 납니다. 여야 국회의원분들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자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왜 또 이렇게 입법은 많이 옵니까? 총선 앞두고 입법을 되든 하든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이게 올렸으면 통과를 해야죠. 올리고 정작 할 때는 또 부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 입법을 합니까? 그렇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이게 정치 갈등 지수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과거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1997년에도 외환위기 당시에 보면 이 정치권의 갈등 문제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어제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대예측과 관련돼서 일이 끝나고 한국경제신문 앞으로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한상철 논설위원 아저씨 왜 국회는 저렇게 싸우기만 합니까? 그 어린 어린애들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정치적 가버넌스가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부켈라 신드롬, 부켈라 신드롬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 선글라스 끼고 가죽 점퍼 입고 이렇게 하고 모자 뒤쪽 쓰고 이런 부켈라의 어떤 부켈라 스몰이즘이 이렇게 유행하는 거죠. 그런 게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싸우기만 한다 이 표현이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피크 코리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피크 코리아는 한국이 이제 경제에서 보면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죠.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1위당 GDP는 지난해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제2의 경기 굴치를 할 만큼 일본에게 추월당할 거로 봅니다. 한국 경제 피크 코리아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피크를 버리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잠재 성장 기반, 이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보면 0%대로 추락할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생산함수에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 문제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동 문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 문제와 하면 각종 제도에서 노동 생산성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는 거거든요. 자본 장비를 보겠습니다. 자본 섹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이 규제에서 어떻게 했다? 다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생산 시설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본 장비율과 토빙 퀴즈 레이셔, 자본 장비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설비가 자꾸 투자해야 이게 생명력이 도르면서 토빙 퀴즈 레이셔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생산 시설은 노후화되는 거죠.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제 많습니다. 자, 무슨 뭐 여야 가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업을 뭐 하랍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보면 조만간 0% 추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인당 GDP 뒤져, 올해 성장률 뒤져, 장기적으로 보면 0%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끝났다. 피그 코리아. 이런 게 해외에서 들리게 되고 시청자분들도 그 공감하는 사람도 공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앞으로 50년 뒤에, 그러니까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뒤질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애써 우리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 내용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알리지 않는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골드만삭스가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예. 그 내용을 자막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은 2020년대 연평균을 2%는 유지합니다. 근데 2040년에 0.8% 0% 추락합니다. 그다음에 2060년에는 역성장합니다.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2070년대 2075년까지 되니까 마이너스 0.1%로 역성장합니다. 이런 것을 자 이렇게 역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 10대 대국이다. 또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세계 5대 대국으로 가자. G5를 하자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 자,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게 캐치프레이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 캐치프레이스입니다. 근데요. G5를 가자, G5를 가자 하는데 한국은 뭐냐? 지금 해외에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는 이 보고서가 한국 경제에 어떤 가장 큰 이렇게 문제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2075년 홍영표가 지금부터 54 되면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냐? 경우에 따라서 홍영표가 그냥 같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한국이 다른 국가는 다 제치지 않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뒤지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초점 맞춰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시급한 이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 경제의 취약성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2010은 뭐였습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경제가 디프레 상황이 우려된다는 걸 지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한국이 지금 뭐냐?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23에서 24%입니다. 그거 고스란히 봤죠. 취약하지 않습니까? 수출 의존도가 23%인데 중국 경제 디프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파월의 헤드 페이크 문제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 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기업 부채도 많고 국가의 채무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그냥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국의 두바이 의존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한국 경제 그대로 받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내년에는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 이렇게 시급합니다. 예. 50년엔 필리핀까지 뒤집집니다. 그런데 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내년 총선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생각해서 입법 많이 올려. 그러면 무조건 되게 부결돼. 언론에 비쳐. 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가 지금 단기적 현안에도 취약하고 50년엔 필리핀에 뒤진다 하는 이 해외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입법 만든 중에서 여야 연들은 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여야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제 만난 국민의 학생이 저한테 여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합니까? 어린 학생입니다. 예. 어린 학생입니다. 이걸 아침에 보면서 기성세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야 국회의원이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발 좀 유권자들이 내년에 좀 총선에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언론에 많이 비치는 사람은 다 탈락시키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다른 게 혁신이 아니고 그게 혁신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보노 퍼블리코를 명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